오늘 입고 계신 티셔츠 한 벌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벨에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혹은 중국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평범한 옷 한 벌이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국 북부 도시 맨체스터에는 지금 간디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때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전 제국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 있는 거죠. 이 동상이 생긴 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긴 갈등 끝에 찾아온 화해의 상징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맨체스터는 세계의 작업장이라 불렸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붉은 벽돌 공장과 굴뚝들, 밤낮 없이 돌아가는 방직기 소리와 하늘을 뒤덮은 석탄 연기가 도시를 채웠죠. 이 공장들이 찍어낸 값싼 면직물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면서 제국의 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장의 불빛은 다른 한 곳의 어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이 오기 전 인도부터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18세기 초 인도는 지금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던 당대 최고의 산업 강국이었죠. 그 중심에는 섬세한 직물을 만들어내던 직물 산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벵골 지방의 직공들은 전설적인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도산 무슬린을 공기를 짠 천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드레스 한 벌이 반지 안으로 쏙 들어갈 만큼 얇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초기의 영국 상인들은 이 인도 직물을 사러 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직물의 품질에 감탄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올지 고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었던 이들이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인도 회사가 군대를 앞세우고 인도 곳곳을 정복하기 시작하자 관계는 거래에서 지배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영국 본토에서는 산업혁명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증기기관과 방적기가 발명되면서 직물을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계로 짠 직물은 인도 장인의 손에서 나온 천보다 훨씬 거칠고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했다면 영국 방직 공장은 인도 직물과 싸우다 파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은 경쟁 대신 규칙을 바꾸는 길을 선택합니다. 영국으로 들어오는 인도 직물에는 무거운 관세를 씌우고 반대로 인도에는 영국산 직물을 무관세로 들여보내게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길 수 없으니 제도와 총으로 판을 뒤집은 셈입니다. 세금만으로도 인도 직공들은 숨이 막혔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동인도 회사 관리들은 직공들에게 손해보는 가격으로 물건을 강제로 넘기라는 계약을 시켰고 거부하면 폭력과 감옥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인도 면직공들의 처지가 당업 역사에서 유례없는 비극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다카와 같은 직물 도시는 수십 년 사이 인구가 급감하며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결국 인도는 완성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원료만 공급하는 나라로 내려앉게 됩니다. 농민들은 땅에서 먹을 곡물 대신 수출용 목화를 키워야 했고 그 목화는 영국으로 가서 맨체스터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맨체스터의 거대한 방직 공장들은 인도 농민의 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인도에서 싸게 산 목화를 영국에서 천으로 짠 다음 다시 인도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겼죠. 그 구조만 보면 멈추지 않는 동이개처럼 보였습니다. 영국 상인과 투자자들은 이 시스템이 영원히 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총도 있고 군함도 있고 은행에 쌓인 자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계의 톱니를 돌려주던 수억 명의 인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밭에서 목화를 키우고 영국산 옷을 사주지 않으면 제국의 화려한 계산은 모두 종이 위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약점을 맨 처음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간디였습니다. 간디는 젊은 시절 영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 차별에 맞서 싸우며 정치 감각을 키운 뒤 1915년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인도는 풍부한 자원이 넘치는데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였습니다. 간디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식민지는 단순한 정치 지배가 아니라 철저히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요. 영국은 문명을 전파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벌러 온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업은 접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혁명가들이 총과 폭탄을 떠올릴 때 간디는 숫자와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군대를 정면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돈줄을 끊으면 제국이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가 첫 번째로 고른 타깃은 바로 면직물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인도와 세계에 파는 면직물이었습니다. 맨체스터와 랭커셔 지역 공장들은 이 수출 덕분에 돌아가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이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인도가 영국산 옷 사기를 멈춘다면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디가 제시한 해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영국 옷을 사지 말고 직접 실을 자아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자. 이것이 바로 스와데시 운동이고 카디라 불리는 손수 짠천을 쓰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간디는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서양식 정장을 벗고 허리만 가린 소박한 전통 옷차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연설을 할 때도 외교관을 만날 때도 항상 작은 물레를 옆에 두고 직접 실을 자아 보였습니다. 그에게 물레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각자가 입을 옷만큼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쓰자는 뜻이었죠. 영국 옷을 사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가 총 대신 지갑으로 하는 전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디와 동료들은 도시 곳곳에서 외국산 옷을 모아 불태우는 상징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가 불길 속에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식민지 정신 상태를 함께 태워버린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영국 정치인들은 이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나무 물레로 증기기관을 이길 수 있겠느냐, 몇 벌 안 사준다고 맨체스터가 흔들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보이콧은 조용히 그러나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중산층부터 농촌 마을까지 카디 옷을 입는 것이 애국심의 상징이 되었고 영국산 옷을 계속 입는 사람은 점점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수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팔리던 영국산 직물의 양이 몇 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랭커셔 지역 면직물 수출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공장 가동 일수는 줄어들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 고통을 겪은 사람들 역시 평범한 노동자였다는 점입니다. 인도에서는 직공과 농민이 몰락했고 영국에서는 공장 노동자가 실업자로 밀려났습니다. 피해자는 서로 다른 대륙에 있지만 같은 구조 속에서 같이 짓눌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1931년 간디가 런던 정치회담에 초청됐을 때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랭커셔의 방직 공장 지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자신의 보이콧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눈앞에서 만나겠다는 뜻이었죠. 영국 정부는 처음에 이 요청을 두려워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간디를 향해 분노하지 않겠느냐, 폭동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비 내리는 공장 마을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간디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특히 여성 방직 노동자들이 작은 인도인을 둘러싸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간디는 그들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가난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인도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아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수입이 인도 농민 1년 수입과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했죠. 이 말을 들은 노동자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네가 더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적대심 대신 묵직한 연대감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동정심 때문에 보이콧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지만 우리도 더 이상 굶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영국 노동자에게 공감을 표하면서도 제국의 구조 자체는 계속 흔들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간디는 두 번째 경제전쟁터를 고릅니다. 이번에는 옷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매일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소금을 바닷가에서 직접 주워도 불법이었습니다. 소금 생산과 판매를 영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고 소금에는 생산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세금이 붙었습니다. 뜨거운 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소금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는 소금을 음식으로 다시 채워 넣지 못하면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필수품 하나에도 식민 정부의 세금이 꽉 물려 있었던 겁니다. 간디는 이 소금 독점을 가장 부당한 세금이자 제국의 취약 지점으로 봤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어길 수 있는 법, 그게 바로 소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닷물에 세금을 매길 권리가 있냐?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분노를 모을 수 있었죠. 1930년 3월 12일 간디는 78명의 동료와 함께 자신의 아슈람을 떠나 해안 도시 단디를 향해 약 240km 행군을 시작합니다. 나이는 이미 60대였지만 그의 걸음은 매우 빨랐다고 전해집니다.
행군 소식이 퍼지자 각 마을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길가에서 간디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네고 누군가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은 점점 길어졌고 국제 언론도 이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인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국 당국은 언제 간디를 체포할지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일찍 잡으면 세계 여론의 분노를 살 것이고 끝까지 두면 소금법을 직접 어기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게 되는 꼴이었죠. 결국 그들은 무시 전략을 택합니다.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날 며칠 걷다 보면 지쳐 쓰러지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간디는 끝까지 걸어갔고 사람들의 열기도 식지 않았습니다. 4월 6일 아침 간디는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는 바닷물에 젖은 흙을 한 줌 집어 햇볕에 말려 소금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그 소금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소금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인도 전역의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바다로 몰려가 소금을 끓이고 바위 틈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불법 소금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그 소금을 사고 팔았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곤봉으로 시위대를 때렸습니다. 구속된 사람만 수만 명에 이르렀지만 소금 만들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보다 바다가 훨씬 넓었기 때문입니다. 소금 보이콧과 면직물 보이콧, 여기에 세계 대공황이 겹치면서 영국의 회계장부는 점점 빨간 숫자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군대와 경찰 비용은 늘어나는데 인도에서 뽑아가는 수익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최근 한 국제보고서는 1765년부터 1900년까지 영국이 인도에서 빨아간 부가 현재 가치로 약 64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둘러싼 논쟁은 있지만 제국이 인도에서 엄청난 부를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디와 인도인들이 옷과 소금으로 이 돈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하자 제국의 사업 모델은 점점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가 되어 갔습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 재정은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유럽 전선에 돈과 병력을 쏟아부으면서 인도의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끊임없이 봉기를 진압하는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942년 간디는 인도여 떠나라 운동을 선언하며 영국의 즉각 철수를 요구합니다. 영국은 강경 탄압으로 맞섰지만 이미 인도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예전과 같은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인도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복지와 재건 비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은 줄고 비용만 늘어나는 인도를 계속 붙잡고 있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1947년 인도 독립은 물론 정치 투쟁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간디와 수많은 인도인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경제적 압박이 없었다면 이 결론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 이후 인도에서는 물레와 카디가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 국기 가운데 그려진 원형 무늬도 바로 이 바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라는 간디의 꿈이 국기 한가운데 새겨진 셈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손방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산업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인도는 현대적 섬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는데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중국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세계 의류 공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영국 쪽에서도 보이콧과 전쟁 이후의 충격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랭커셔와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기계는 고철이 되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나갔습니다. 한때 연기를 뿜던 굴뚝들은 지금은 아파트와 카페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사회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맨체스터 사람들은 자기 도시의 번영이 얼마나 불공정한 구조 위에 세워졌는지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맨체스터 대성당 앞에 간디 동상이 세워졌을 때 일부는 도시를 망하게 한 사람을 왜 기념하느냐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시민들은 이 동상을 폭력의 시대를 끝낸 사람 그리고 식민지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오늘 우리의 옷장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은 임금이 낮은 나라의 공장에서 긴 공급망을 거쳐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주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을 감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공장이 무너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처럼 옷값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간디의 보이콧은 이런 구조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투표장은 1년에 몇 번 열리지만 지갑은 매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을지 결정하는 순간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사업 모델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모든 소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옷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을까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간디가 보여준 것은 영웅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행동을 꾸준히 모았을 때 제국 같은 거대한 구조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굴뚝이 멈추고 인도 국기의 물레가 새겨지기까지 이 변화는 전쟁터가 아닌 시장에서 폭탄이 아닌 지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제도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만약 어떤 구조가 너무 불공정해 보인다면 그 시스템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 다른 대안을 찾는 소비가 오늘날의 카디와 소금 행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옷을 사 입으실 때 혹은 어떤 브랜드를 계속 지지할지 고민하실 때 한 번쯤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옷 한 벌이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앞으로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국과 식민지의 오래된 장부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결국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내 지갑으로 어떤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간디가 남긴 가장 현대적인 유산일지 모릅니다.